우리 이제 강진에는 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 다산시장연구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강진군이 MOU를 해서 관학으로 해서 이제 박사님 한 분 파견 나와 계신데 현직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학연구원이 한 15, 16년 됐는데 박사님들이 4분 교체됐어요. 그런데 다산 전공자들은 2분만 오셨어요. 조선 후기 정치사 하시는 분도 다 다산 하지만은 그중에서 한 분은 다산의 그 역학, 주역사전을 전공하신 분이고 지금 오늘 소개하신 우리 윤석호 박사님은 다산 선생님 책 중에서도 경세유표 잘 아시죠? 경세유표 전공자.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그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 책을 전공을 전통 다산학파 박사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그 다산 학술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젊으시지만 어마어마한 시대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윤석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름 윤석호입니다. 네, 괜찮으시면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가 내용 불편한데. 못 꺼져요. 네. 상황이 또 상황이라. 네. 그러시죠. 네. 좋은 계절에 이렇게 선생님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렇게 다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수 있게 돼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다산 전공을 했는데요. 아직 스스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 강진에 내려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다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네. 그걸 주저리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신 분들 아까 강진하면은 다산의 유배지라고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배지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내려오는 암담한 시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산의 이곳 강진에서 발음이 좀 그렇지만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죄인처럼 낙담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않았느냐? 뭐하고 지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지금 계시는 이 강진이 다만 이 다산의 유배지가 아니었다는 느낌이 좀 드시면 제 강의가 성공한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의는 크게 저는 이런 일을 했고요. 먼저 이 양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살펴보시고 대체 잘났다, 만어적을 쌓았다, 뛰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진에 내려왔느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사정은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진에서 죄인이면서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저 경상도 사투리시죠? 네, 고향은 부산입니다. 네, 근데 다산학 전공한 지 2년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제가 애가 셋인데 지금은 전라남도 도민입니다. 무안에 살고 있어요. 남학친도시에.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사실 여기 아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어떨 때 아까 윤동쌤이 아버지 같이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금은 어디 가기 싫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출생에서 사망기까지 옛날 얘기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출생은 아까 저 말씀 중에 나온 것 같은데 경기도 광주구였습니다. 지금은 남양주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광주였어요. 이 광자가 전라도 광주는 밑광자 쓰는데요.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 쓰거든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강남 쪽 송파, 대치동, 하여튼 강남 쪽 전부 다 광주였어요. 지금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 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왜 시골을 가지고 왔느냐. 나산 선생님 태어난 곳이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은 이 물길이 많이 보이시죠? 그죠? 별표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위로 물길이 하나 올라가고 밑으로 하나 내려가죠. 네. 위로 올라가는 게 북한강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남한강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한강이에요. 네. 두 물이 만난다고 해서 이게 양수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양수리가 아니고요. 삼수리예요. 왜냐면 요 밑에 강지 또 있잖아요. 이게 경안천입니다. 요 세 물이 만나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서해바다로 가는. 그러니까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죠? 그러면 서울이랑 멀지 않은 경기도 인근에 물길이 이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셨죠. 그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 윤동생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양반은 남인인데요. 당시 중앙정계를 노론 벽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탄압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인들이 중앙정계에 자유롭게 못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다산 역시도 22살 때 초시 합격했는데 예비시험 볼 때마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예비시험 볼 때마다 순위권에 1등, 2등 놓치질 않아요. 근데 대과 합격하는데 7년, 8년 걸려요. 왜냐면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관이 계속 노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탈락됩니다. 그만큼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직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뛰어난 남인 학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기를 따라서 주위에 있는 뛰어난 연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여기는 역세권이기도 하고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네. 미리 저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 강길 따라 밑에 보면 땡글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서할이라는 곳이에요. 석천신작이라는 당시 예학의 대가가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 신익기 선생 그 선도 되시는 분입니다. 평산신씨들이 모여 살았어요. 다산이 여기 당진에서 18년 동안 유교 생활하면서 책을 막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다 쓰고 난 다음 고향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대로 썼는지 학계에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상서지원록이라는 책을 깨끗하게 필사를 해가지고 당시 복사기가 없으니까 필사를 해가지고 여기 예학의 대가였던 신장한테 보내줬어요. 이 양반이 책을 받아보고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읽어보고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책 내용이. 그래가지고는 책만 보고는 안 되겠으니까 오라 그래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물길 따라서 신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이 양반하고 토론하면서 밤새껏 얘기를 하고는 헤어졌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석천신작이 자기 형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름만은 들어봤는데 그 정가 중에 3대 천재 중에 한 명, 정약용 해외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책을 보내줬길래 보다가 너무 놀라서 만나서 근래 얘기를 했다 했는데 책을 보며 얘기하면서 내가 무릎을 몇 번을 쳤는 적이 모른다 이랬다.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게 헛수로 생각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말이 다만 이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는 좀 젊은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새롭게 발견해냈던 설들을 이전의 설을 따르면서 귀를 닫고 있는 선배들한테 막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표현 방식은 좀 서투른지 모르지만 이 논리정합적인 체계가 자기가 바로 너무나 뛰어났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요 강길이 태어난 곳이 그래서 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아버지는 이제 뛰어난 역시 학자셔서 여러 관직을 일적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진주 목사를 재임하시던 1790년에 부인지에서 숨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산 쪽, 아버지 쪽 집안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 쪽 집안도 꽤 대단한 집안입니다. 해남윤시로 이웃 고문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왼쪽 오른쪽 같은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다산 선생의 외증족 외씨는 윤두선입니다. 공제 윤두선.
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인상도. 자기가 직접 그렸어요. 아, 이게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네. 근데 제가 왜 이미지를 두 개 갖고 왔냐면, 이게 이제 원본 촬영한 거고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로 촬영한 거거든요. 원본 촬영만 보시면 얼굴만 둥둥 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엑스레이 촬영한 거 가만 보시면은 요 사이사이에 옷깃이 다 있어요. 귀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윤두서가 자기 자신을 그 거울을 보면서 그렸는데 처음에는 전신으로 그렸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얼굴만 빼고는 잘라놓고는 책 속에다 보관을 해놨던 거였어요. 근데 이 해남 저 동가댁에서 그 많은 전적을 정리하던 중에 이게 툭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봤더니 그림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정교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보 2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 기회 되시면 요 수염을 한번 보세요. 수염 방향이 다 달라요. 이 많은 바닥의 수염이. 그리고 또 하나 마산 선생이 자산 요지명을 쓰셨는데 그 연보에 보면은 내 외모는 외갓댁을 좀 많이 닮았다, 외탁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 선생 영정은 지금까지 전해지진 않지만 요 윤두서의 얼굴을 보면서 마산 선생의 얼굴이 이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양반 되게 잘났다, 뛰어났다고 말씀드릴게요. 4살 때부터 천자문 공부하셨고요. 7살 때 시를 하나 쓰셨대요. 소산태대산 원근지동이라는 시인데요. 이걸 해석해보면 요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대요. 알고 봤더니 원근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게 큰 걸 가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조그만 게 큰 걸 가렸던 이유는 이 작은 게 앞에 있고 큰 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는 작지만 앞에 있는 이유로 뒤에 있는 아이가 크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7살 때 주위에 보이는 전경을 읊으면서 거기에 내재해 있는 과학의 원리를 같이 설명을 한 거죠. 7살 때. 그죠? 제 첫째 아들은 9살이거든요. 네, 요새 코로나라 저도 많이 못 나가니까 게임기에 빠져가지고 무슨 그 몬스터 잡고 하는 거, 로봇 얘기하고. 그래서 걔를 보면서 마산 선생님은 7살 때 이런 시를 남겼단다 하더라. 그러니까 안기로 듣고 안기로 흘리고. 건강하게만 잘하면 되죠. 7살 때 천연두를 맞으셨는데 말끔하게 잘 지나갔는데요. 여기 오른쪽 눈썹 위에 자국이 나가지고 흉터가 됐답니다. 그래서 눈썹이 끊겼어요. 그래서 눈썹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났겠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삼미자, 나는 눈썹이 3개요. 이렇게 자호를 주셨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다산이 어렸을 때 큰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린 이 다산을 누가 이제 거둬서 키웠냐면은 그 형수님이었거든요. 이 형수님이 다산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걸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고전에 이 자기를 키워주었던 형수에 대한 추억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옛날 얘기가 들으세요. 형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형수에 대한 만사를 썼는데 거기 보면 뭐라 나와있냐면 나 어렸을 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때 내 나이가 9살이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나를 나보다 한 10살밖에 많지 않은 형수가 걷어서 키웠는데 꼬장꼬장 할 거 아니에요. 막 머리에 때도 있고 이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얼굴에는 세수를 안 해가지고 때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머리에는 이가 막 껴 있고 형수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어린 저 다산을 불러다가 씻으라고 도레미 씻읍시다. 그럴 때마다 다산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안 할 건데요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그럼 형수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고 빗을 막 들고는 막 오는 겁니다. 도레미 씻어야 돼요. 남들 뭐라 해요. 그럼 또 도망가고 달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 있는 분들이 다 한바탕 웃으면서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추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나를 키웠던 형수가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형수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재물들 이걸 다 팔았던 거예요. 집안 건사한다고.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분들은 따뜻하게 밥 먹이고 옷에 입히는 동안 자기는 한겨울에도
한 겹으로 된 옷을 입고 겨울을 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끼니 때마다 죽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형수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것조차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9살 어린 마이크 이상하네요. 네, 육성으로 할게요. 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형수가 아까 다산과의 연결고리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1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결혼했던 분이 자기보다 연상이었어요. 그 다음 이 분이 그 집안에서 무남동녀입니다. 귀한 딸이에요. 결혼을 하니까 그 집안에 있는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사이가 궁금하겠죠. 그래가지고는 사촌이었던 홍인호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그 사이가 누군지 이렇게 보러 온 거예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놀린 거예요. 뭐라 놀린다면 사촌 내부가 삼척 동자다 이랬어요. 사촌 내부가 알고 봤더니 삼척 꼬꼬만해 이렇게 놀린 거예요. 다산이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 중후 장손 경박 소년 이랬어요. 이걸 풀면 중후해야 할 한 집안의 장손이 경박하기가 소년 같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위 상대방 집안의 종손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중후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중후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홍인호의 할아버지의 조남이 홍중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홍인호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불편한 걸 참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다산의 자존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16세 때 본격적으로 신학에 빠져서 공부를 했고 20살 때부터 자식들이 태어났는데요. 아까 윤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되게 다 일찍 죽었어요. 돌림병을 먹어서. 그래서 장성한 자식들은 딸 하나하고 아들 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3년 살고 죽었던 자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산이 얼마 안 사는 자기 자식들, 죽은 아이들의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네, 그만큼 기록에 투철했던 분인데 그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더 깊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같은 시대에 효순이라고 있는데요. 이 효순이는 이름이 왜 효순이냐면 조그만 애인데 효성이 되게 지극했대요. 얘도 한 3살, 4살 때 죽었는데요. 기록에 보면 다산하고 부인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효순이가 쪼로록 와가지고 아빠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인상 좀 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아주 이 소금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게 착한 딸인데 돌림병을 얻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성정이 워낙 어지러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몸이 다 굳어서 막 시꺼멓게 돌처럼 변했는데도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 괜찮아요. 좀 있으면 나을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고는 죽었다. 그리고 호순이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아이 농아는 다산의 막내였는데요. 다산이 1800년도에 유배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과천이라고 자식지 먹고 있는데 과천에 거기 남태령 고개가 있습니다. 그 남태령 고개를 쭉 내려가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 남태령을 이제 건너서 가야 되니까 왔어요. 죄인으로. 그 남태령 고개 밑에 누가 왔냐면 부인하고 막내 아들 농아가 같이 오는 그때 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내 아들 이렇게 품에 안고 아버지 유배길 간다고 내리고 온 겁니다. 그때 이제 다산이 농아를 보고 너 내가 누군지 아냐 했더니 농아가 2살짜리가 아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산이 말하기를 얘는 아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인 눈앞에 있는 내가 자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 사람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눈에 아른거리는 아들을 내놓고는 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들리는 소식에 농아가 병에 걸렸다는 말이 들리죠. 당장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산이 어떻게 했냐면 요 바닷가에 있는 조개 껍데기
이쁜 조개 껍데기를 2개 구해가지고 인편으로 보냈어요. 아들 장난감 쓰라고. 그러고는 부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농아 쓰라고 장난감으로 조개 껍데기 2개 보냈어. 받아.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엄마가 농아한테 해준 거예요. 그날부터 농아는 집에 사람이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조개 껍데기 갖고 왔어요. 강진에서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조개 껍데기 보냈다던데. 그럼 아닌데. 그때마다 풀이 죽어서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낙담을 하고. 그러다가 다산이 그 농아가 죽기 며칠 전에 조개 껍데기를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걸 어루만지면서 농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상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다산이 22살 때 초시에 합격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성균관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고사를 볼 때마다 1, 2, 3등 순위권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정조가 기특해가지고 순위권에 들 때마다 불러다 선물을 줘요. 어떨 때는 종이도 주고 붓도 주고 책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또 1등을 하죠. 너 이거 받았니? 하니까 받았어요. 책 받았니? 받았어요. 국조부가 다 받았는데 뭐 안 받았냐? 글쎄요, 다 받은 것 같은데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는 당시 필통이 대나무를 이제 쳐가지고 후반으로 게 필통이었는데요. 그걸 칼칼 털어버리고 술을 따라서 정조랑 먹었습니다. 너 이거 완샷해라. 그리고는 술을 가득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지러지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냈는데도 다산이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조도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27살 때 반시에서 1등, 예비시험에서 1등을 했거든요. 다산을 불러다가 또 여태껏 초시에 몇 번 합격했어. 이렇게 하니까 3번 합격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왜 대과에 급전을 못하냐. 근데 그 말을 참았어요. 그 다음에 반시에 또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때 불렀어요. 너 초시에 몇 번 합격했어? 올해까지 시험 4번이겠죠. 저 4번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늦어서야 어떻게 급제를 하겠어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뛰어난 남인 학자들이 정계에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한 노론의 방어가 그만큼 격렬했다.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28살 때 남인 재산이었던 최재공이 시험 감독관으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대과에 합격을 했고요. 전국에서 2등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배다리를 만들고 그다음 거중기, 농로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수험화성을 축소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그다음 경기도 관찰사, 당시로는 30대 중반이었던 아주 젊은 나이에 경기도 관찰사를 탄핵하는 암행어사 활동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부정비리를 젓가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병으로 참지, 국산부서 행복 참여 같은 중앙의 요직들을 다 역임을 했었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뛰어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교육받아서 관직에 올라가서 승승장구했던 다산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곳 당진까지 내려왔습니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천주교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가계도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당장 보시면 이게 정약용의 가계도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아버지가 정재원, 어머니가 해나문씨 이렇게 있고요. 밑에 아들들, 그 다음 밑에 천황 3위 이런 분들이 보시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보시면 다산의 가계도가 달리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산의 기록 중에서 천주교를 접했던 가장 초기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까 다산 머리에 끼어있던 이를 잡고 세수를 시켜주셨던 형수 있죠. 네, 그 형수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수가 아까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신 형수의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산이 제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 참여했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형수의 남동생이에요. 형수의 남동생. 그 양반 이름이 뭐냐면 이변입니다. 왕암 이변. 근데 또 이 양반이 누구냐면 당시 우리나라 초대 천주 교회사에서
최고의 천주교 이론가예요. 네, 천주교리를 머릿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다산하고 광암 이벽하고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 광암 이벽이 뭘 했냐면 다산 정약용한테 천주교 썰을 준 거예요. 천주교 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산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제사를 지내고 우리 형제와 이벽이 같은 배를 타고 물길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배 안에서 이벽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화, 주위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가는지, 육신과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그 이치에 대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다산이 이벽의 교리 설명을 듣고 거기에 흠뻑 빠져든 겁니다. 이때가 22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시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공부를 할 딱 그때였어요. 이 양반이 대단한 게 또 뭐냐면 22살 때 성균관에 올라가서 유학 공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고사 볼 때마다 1등 하잖아요. 머리를 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으로는 유학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천주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예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산이. 그리고는 어디까지 심취했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세례를 해주잖아요. 그 세례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세례를 해줬냐면 당시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신부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승훈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에 있는 신부한테 세례받아서 오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직접 세례를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승훈한테 그런 부탁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왕암 이벽이에요. 아까 천주교 이론가 다산의 형수의 남동생. 그 말을 듣고 이승훈이 천주교 가서 세례를 받고 신부가 되어서 돌아왔죠. 이분한테 다산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승훈하고 다산은 무슨 관계냐? 다산의 매형이에요. 네. 두 가지 이해되십니까? 천주교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가였던 이벽은 자기 형수의 남동생, 자기를 천주교인으로 만들어줬던 이승훈은 자기의 매형. 그때부터 다산의 집안들이 천주교 그 공부를 아주 투철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85년도에 중인 김범부라는 사람 집에서 잘 모르니까요. 책을 갖다 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발각돼서 다산 집안이 천주교쟁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진산 사건이라 그래서 전라도 진산에 사는 윤지충 일가의 유자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양반들이니까 지역에 사는 양반들이 조문을 하러 오잖아요. 다 돌려보내요.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영문을 모르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돌아가는 길에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집 마당에 뭐 거뭇거뭇한 게 있어요. 제가 알고 봤더니 어머님의 신주를 불태워서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태제 분주,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윤지충 일가는 누구냐? 아까 다산의 어머님 있죠? 어머님의 오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산의 일가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산 형제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에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쓰여있는 조그마한 종이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단인데요. 크기가 가루가 60cm고 세로가 30cm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요 상자 그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크기, 그 비슷한 크기쯤 될 텐데 그 안에 있는 이 꾸물꾸물한 이게 뭐냐면 글자입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깨알 같은 글자가 13,000자가 쓰여 있었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냐면 지금까지 조선 정부에서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했던 이 탄압의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 거기에 이어서 조선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청나라에 와 있던 프랑스 함대를 조선 쪽으로 조금만 넘긴 다음에 대포로 위협 사격을 몇 방 빵빵 쏴주면 정부에서 쫄아서
친하게 자유를 인정해 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세의 무력 개입을 획책하는 내용 편지로 쓴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청나라에 보내다 걸렸어. 그죠?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다산의 조카 사비예요. 다산의 큰형의 사비라고. 이 일 때문에 다산 일가들 끌려가서 위에 있는 형 참수당해서 죽고요. 다산은 저기 그 포항에 있는 장기로 유배를 갔고, 다산 바로 위에 있던 형이었던 도남 선생은 그 밑에 있는 남들 신시공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들이 다시 끌려왔다가 지금 다산이 이 유배지가 알려져 있는 광진으로 왔고, 그 다음 형은 저 바다 건너서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 가계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은 다산이고요. 바로 위에 형이었던 정약조는 청동사건으로 잡혀서 참수당했어요. 네, 이분은 천주 교리책도 쓴 아주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이 승우는 아까 누구였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다산에게 세례를 해줬던 분이시죠. 다산의 매형 역시 순교했어요. 그 다음 밑에 있던 광암이벽, 황사형. 광암이벽은 다산 형수의 남동생이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이론가였고 역시 순교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황사형은 아까 깨알 같은 그 비단 종이에다가 외세의 무력기에 획책하는 편지를 썼던 사람 역시 순교했습니다. 정약용의 가계도 안에 순교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포진되어 있고 그만큼 열렬한 신자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약용의 가계도라고 쓰고 우리나라 천주교 초대 순교 가계도 대보고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조정에서는 검주간 죄를 지은 다산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과 다산이 각각 흑산도하고 간지는 이별을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보다 그 당시 암울했던 감정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가 서울이면은 쭉 내려오면 강진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흑산도잖아요. 두 분이 다행스럽게 같이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제 한 분은 내려가야 되고 한 분은 흑산도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 길이 나뉘는 곳이 어디냐면 나주입니다. 나주에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헤어질 걸 알잖아요. 그날 아침에 다산 선생이 쓴 시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휴가 주막에 새벽 등잔불 곧 꺼질 듯 하니 일어나서 새벽볼을 보자 장차 헤어질 일이 참혹하다. 물끄러미 마주 보는데 할 말을 잃어서 억지로 말을 꺼내려다가 흐느끼를 따르기네. 멀고 먼 흑산도는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인데 어찌하여 형님은 그렇게 먼 곳으로 가야 하나 이렇게 쓰였는데요.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옛날 추억 하나를 꺼내는데 저희 부모님이 형편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는데 되게 알뜰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비싼 거 안 해줬어요. 옷이나 신발 이런 것도 좀 메이크업 모르고 살았거든요. 주로 신발 같은 거 사면 시장에 가서 샀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발이 다 해져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시장을 끌고 가서 신발을 사주셨어요. 새 하얀 신발을 신고는 기분이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막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것도 기억이 나요. 찬방찬방하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시장통을 막 뛰어다니다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하수구 수채 구멍이 좀 넓었습니다. 고기를 막 이렇게 가다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나나가 끼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끼인 발을 이렇게 빼려고 하다가 신발이 퍽 빠져가지고 그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놀랐고 어릴 때 좀 조숙해가지고 어머님이 아버지랑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신발 사주셨는데 뭘 잘 못해가지고 신발을 흘려보내니까 막 죄송한 마음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너 신발 어디 갔냐? 얘기해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신발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뭐라 설명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감정에 압도돼서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헤어질 걸 알면서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돼요. 이제 못 볼 수도 있어요. 뭐 쓸데없는 말이라도 뭐라도 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참혹한 시대적 구조 하에서 이 두 분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추종했다는 이유로 한국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이 날이 두 분이 만났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형이었던 소남은 흑산도에 가서 먼저 죽었어요. 해배되기 전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에피소드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 두 분이 못 만나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덤덤하게 이렇게 지냈던 게 아니에요. 형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했어요.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았고요. 다산이 500권 넘는 책을 썼는데 책을 쓸 때마다 깨끗하게 필사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보내준 사람이 형이에요. 대표는. 그럼 형이 이걸 받아보고 뭘 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붙여요. 의문 나는 것, 잘하는 것, 부족한 것 수정하라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와닿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노노고금주라는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형한테 보내줬어요.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앞에 편지가 따로 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동생아, 너는 아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써요. 유배지에서 그 암담한 시절에 선현의 이 두꺼운 이 고중을 다 돌파해서 거기에서 어긋나 있거나 애매한 것들을 골라서 그것도 자기만의 체계를 만들어서 책을 쓴 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뭐냐면 야, 노노 끝냈으니까 이제 맹자하자. 이렇게 동생을 독려합니다. 왜냐면 소남 선생은 책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은 굉장히 많고 뛰어난 분인데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외웠어요. 물론 다 그렇지만 다산은 이걸 책으로 많이 남겼는데 소남은 못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동생한테 하라고. 그런 형을 아니까 다산은 단 하나의 걱정이 형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써서 형, 흑산도 바다에 먹을 것도 없는데 육지에 살던 사람이 물고기 비려서 못 먹을 텐데 마을 주변에 보면 들개들 있잖아요. 그거 잡아서 일주일에 한 마리씩만 잡아도 단백질 보충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이러고는 편지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개를 어떻게 잡느냐, 잡아다 목을 묶어서 털을 뽑아가지고 해체를 한 다음에 뭘 넣고 들깨를 넣고 생강을 넣고 끓이면 돼요. 이거 초정박제가라고 있는데 그분이 알려준 비밀 레시피예요. 이렇게 알려줘 형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도 마음을 후벼파는데요. 제가 만약에 형 옆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마리씩 개를 잡아드렸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 질문 있으신 거 아니시죠? 네, 그렇게 애틋하게 두 분이 보이지 않는 아주 끈끈한 혈연과 학연, 애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네. 지금 시대가 네. 정조에서 넘어가는 시대인데 지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정조 승하하고 난 다 순조. 네, 그렇습니다. 네. 정조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 같은 탄압을 막아줬을 텐데요. 그래서 정조 승하하기 직전에 노론의 탄압이 심해지는 그때 다산이 낙향을 하고 더 이상 정조한테 부담이 되기 싫어서 고향에 집과를 쓸 때였습니다. 그때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돼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죠. 네, 이제 유백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뎌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하면 다산의 유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배지가 아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묻어서 네? 묻어서 네. 이걸 뜯기 네.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요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한 10분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다산이 강진 유배지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편히 하는 말로 합리적인 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권의 책을 다산이 썼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첫 번째는 이 양반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 궁격한 시골에서 자기 혼자 500권을 다 썼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500권의 책이 주제가 되게 다양할 텐데 이 책을 아우르는 어떤 공통된 연결고리가 없을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써제끼고 말았을까? 그래서 머리에 어떤 체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념이나 가치를 녹여내지 않았을까? 이걸 아우르는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옛날 책을 보시면 책을 이렇게 넘기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제일 첫째 줄에 책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에 지우는 일을 쓰죠. 그 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논문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고 보시면 여기 책 제목 자리에 고급비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책이냐면 옛날과 지금까지의 비언, 속담이에요. 맘 놓고 기억자 묻는다. 팔이 안으로 굴른다. 오래 싸움에 새우를 터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을 한자로 써놓은 거예요. 8자. 체록해가지고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은이가 누구냐면 열수정용이에요. 이 유배기 때 다산이 언어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쓰는 속담을 하나하나 녹취를 한 다음에 그걸 대꾸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한자 8구조로 번역을 해가지고 실어놓은 거예요. 그 양반이 대단한 거 같아요. 보면 학문적 관심사가 굉장히 넓고 대단히 정리됐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암황지초, 향림, 이근초, 참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500권이 넘는 책을 다산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쓸 때 연암황지초라는 사람하고 향림, 이근초라는 사람이 요정을 맡았어요.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모을 때 강진에서 키워낸 제자들이 자료를 수록하고 수집하고 체록하고 틀린 걸 찾아내는데 응원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저자는 다산인데 자신이 한 것에 비해서는 품이 조금 덜 들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아주 고도해서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제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그냥 동원한 게 아니에요. 제자와 함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공부를 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가 아주 우러르는 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것조차도 책에다 남겨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동료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긍정적인 역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학당을 이루면서 서로 간의 이 능력을 높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산의 저작 500권이 만들어졌다는 건 곳곳에 남아있어요. 곳곳에. 아까 제가 모모고금주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 모모고금주 보면은 역대 유자들의 주석을 정리한 다음에 자기의 썰을 풀거든요. 용안, 내 의견은 뭐다 이렇게 쭉 푼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청안 이렇게 돼 있어요. 청안. 그 전까지는 이 청이 뭔지 몰랐어요. 번역할 때 청안을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향림 이근초. 이 사람 이름이 이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청이는 다산제자 청이는 처음에 이렇게 허드렛 일,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모도의 지적자금은 아닌 일에 종사했던 아이였는데 커가면서 학문이 일치월장해서 모모의 주석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펼칠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산의 눈에도 들어와서 아이 뭘 그렇게 써 하고 넘길 수준이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제자의 의견을 수록해다가 나의 의견은 이러한데 내 제자는 이런 의견을 밝혔다. 거의 동급의 수준으로 실어주는 거죠. 그만큼 다산의 저작은 강진에 있는 뛰어난 제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마지막인데 한 3분 안에 끝낼게요. 저 뭐지? 들어보세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 둘이가 남매가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야 니들 왜 우냐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키워주셨는데 오늘따라 엄마가 우리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혀서 시장에 같이 가세요. 그래서 엄마랑 손잡고 시장 가서 국밥도 한 그릇 먹고 엿도 사 먹고 잘 지내다가 엄마 손을 잡고는 들에 가서 낮잠을 자자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누구 얘기냐면 다산 얘기예요. 다산이 시로 남긴 내용입니다. 어떤 남매 아이 둘이가 자기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강진여 어디 내에서 울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아이들이 울며 돌아다녔던 시점은 다산이 마침 거기 지나갈 때였기만 했겠어요? 아니겠죠. 엄마가 없는데, 그죠? 벌써 막 울부짖으면서 엄마하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아이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산은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울었는지 누군지도 모르지만 19세기 어느 날 강진에 있던 두 아이가 살기 힘들어서 팍팍해진 부모의 손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불쌍한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탄하고 끝내줘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산은 시대에 대한 공감, 그 다음 시대가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고민을 했습니다. 500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다 막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이어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민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게 그대로 묻어나요. 그죠?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이수레라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이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다가 매맞아 죽어요. 피의자입니다. 네, 신문하던 중에 죽어요. 해가 바뀌고는 5월달이 되니까 죽은 아들 재산날이 돌아와서 마음에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자기 아들 때려 죽였던 보호청장 집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느냐? 우리 아들 왜 죽었는지 알아보는데 죽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죄명이라도 알자고. 이 아주머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네. 그러면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느냐? 감히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일에 의문을 가진 게 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맞아 죽을만 하니까 맞아 죽었는데 그게 무엇이 궁금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권력의 이 지엄함이 서슬퍼런 시대였어요. 다산은 어떻게 했냐면요. 새로 부임했던 국산 지역에 한 사람이 전임 수령이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전임 수령이 얘를 가다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얘가 불쌍해가지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악랄했던 수령 다음에 부임해 오니까 이 도망가 있던 그 사람이 어차피 나는 지금 도망자예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거, 새로운 수령한테 나 억울한 거 하소연이나 하자면서 책에다가 막 이 전임 수령이 해먹었던 걸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판단력이 좋은 거예요. 좀 봐달라고. 다산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공권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건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은 최소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다산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고을이, 황해도 국산 이 고을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이 고을에 사는 백성들의 잘못이 크다. 왜?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따져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탓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지금 공책에 써가지고 왔던 이 계심, 얘는 이 관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무죄로 감면합니다. 거의 이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이 수레는 목이 잘려 죽었고 이 계심은 무죄로 감면됐죠. 다산의 일생은 그리고 그의 학문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 다만 이 백성에 대한 그 애정이 감정적인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학술적으로 치밀한 도중을 거쳐서
이 아방에 사는 백성들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는 것. 거기에 곳곳에 미쳐 있었어요. 네, 그래서 500권이라는 책은 다만 다산 혼자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500권의 책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 계시는 이 강진이었고 1800년도부터 1818년까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박 2일 짧지 않은 문제동 동안에 강진 곳곳을 다니실 텐데 한 200여 년 전에 다산이 거닐었던 고민했던 것들 수체험하시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 전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체험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